중국의 금융위기는 불가피. 중국의 금융위기는 불가피. 오늘은 중국의 금융위기는 불가피라는 이 제목으로요. 마크 파버 내일의 금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책 표지를 보시면요. 내일의 금맥 이렇게 돼 있고 마크 파버 지음 써 있고요. 홍용표, 이현숙, 옮김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투마로우즈 골드 내일의 금맥, 내일의 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를 잘 보면은요, 한국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일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마크 파버. 이 사람은요, 이 책의 저자인데, 이 책의 저자는 아시아주의자입니다. 아시아가 나중에 미래에 있어서 내일의 금맥이 된다. 아시아가 제일 대박이 터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요 풍자화를 보면은요. 이 풍자화는 처음에 화면에 이 풍자화를 썼죠. 요 손톱 긴 사람 있죠? 요 사람은 이제 옛날에 청나라 사람 묘사하는 거고 요 사람은 일본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 이 사람은 독일 사람,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 그 다음에 차이나 요거를 이제 나눠 먹기 하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화낸다. 예전에도 서구 열강들이 프랑스를 나눠 먹으려고 한 적이 있었다. 요거를 강조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중국의 금융위기에 따르는 정치 변혁, 정치 위기가 예전에도 있었듯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암시하는 그림으로 쓰고요. 내용을 봅니다. 조만간 이제 마크 파버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정치 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치 제도, 지금 중국 정치는 공산당 일당이죠.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직접 투표도 없죠. 근데 정치 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크 파버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주의자이고 중국이 이제 큰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변화, 금융위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만간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는 게 불가피하며 이렇게 쓰고요. 금융위기도 겪고 정치제도도 변화를 겪는다. 뭐가?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금융위기는 이제 중국의 금융위기가 꼭 중국의 금융위기는 불가피하다. 꼭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금융시장과 경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동시에 개혁, 정치제도의 변화도 수반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중국 부동산이라고 일전에 얘기 드렸죠. 차오르가 베이징 아파트가 10배 뛰기를 했어요. 10년 안팎으로 해가지고 10배 뛰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거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미국이 부동산 거품으로 서브프라임 겪었죠. 미국이요. 2008년에 중국도 겪을 수 있죠. 그리고 독일이 옛날에 금융위기 겪었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미국도 대공황 겪었었죠. 미국도요. 그 다음에 일본도 플라자 합의하고 잃어버린 20년 겪었죠. 금융위기 겪었죠. 한국도 97년에 IMF 금융위기 겪었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나라는 다 금융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도 금융위기 겪겠죠? 독일도 겪고, 미국도 겪고, 일본도 겪고, 한국도 겪었는데 중국은 안 겪는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마크 파버도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치 제도도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리뷰의 제목을 따온 겁니다. 중국의 금융 위기는 불가피 이렇게 따온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마크 파버는 중국 낙관론자예요. 중국 성장을 긍정하고 잘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아시아도 잘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파버가 얘기해요. 어떤 독자들은 중국의 성장 전망에 대한 나의 낙관론이 지나치다고 하면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언급을 하고 파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할 것이다. 뭐 나 욕하려고 그러지? 중국이 이렇게 문제 많은데 내가 중국 잘 된다고 했는데 니들은 내가 너무 중국 낙관적이라고 욕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문제가 이게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문제 있는 거. 낙후된 금융 시스템, 국영 은행들의 부실 채권, 연금 제도의 부실화, 부패, 도농 간 빈부격차 등일 것이다. 그러면서 파버가 얘기해요. 나 역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 문제가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래 알아. 중국이 지금까지 해결 잘 못했어. 금융 시스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그래 인정해. 개혁에 소극적이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는 장래 언젠가는 중국이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파버도 중국이 잘 될 거라는 건 알지만은 그와는 별개로 금융위기는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책 결정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어서 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극복을 해가지고 더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파버는 이제 아시아주의자고 중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더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 중국의 금융위기를 저도 금융위기를 겪는다고 보고 파버도 금융위기를 겪는다고 보는데 파버는 그걸 극복하고 옛날에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쭉쭉 뻗어나갔던 것처럼 뻗어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20년 일본처럼 정체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 거대한 블록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거대한 블록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이 이후에 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겪고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미국처럼 대공황 극복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금융위기 겪어가지고 쭈그러든다. 제한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파버는 미국만큼 막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중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얘기를 해요.
중국에 문제가 많다는 거 파버가 인정을 해요. 거의 모든 신흥경제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문제 같은 거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거 신흥경제국 다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파버가. 나는 중국의 그런 문제들을 능히 다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국에 그런 문제 있는데 다 해결해. 이런 얘기죠. 나는 독자들에게 중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너무 몰두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얘기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파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더 제한적으로 중국을 바라봐요. 또 내용 보면 주요 특징이죠. 파버의 이 책에서 핵심 특징이 총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중국이 고성장한다. 금융위기 극복하고 고성장한다. 두 번째, 달러가 망한다. 달러가 망한다. 세 번째, 원자재가 유망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세 개. 그러면서 달러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요. 달러 가치는 1970년대 주요 통화들에 비하여 70%나 하락한 것 같은 대폭락은 없겠지만 당분간 약세 국면에 접어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제 파버는 미국을 저평가하고 있어요. 미국 저평가. 달러가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달러도 약해지고 미국도 약해지고 그래서 달러로 이제 살 수 있는 자산도 이제 인기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제 논리 전개가 펼쳐져요. 다만 유럽이나 일본 신흥경제 국가 모두 달러의 급속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상품 가격이 오르면은 1차 상품 원자재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의 통화들 대부분이 금과 은을 비롯한 일체 상품의 가격에 대하여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달러를 포함해가지고 세계 모든 돈이 평가 절하된다, 싸진다 이 얘기고요. 반면에 일체 상품 원자재가 오른다 이런 거라는 거죠. 요거를 풀이를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 돈, 한국 원화, 인도 루피 이게 호황기 때는 이쪽에 다 물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수익률을 크게 내다가 위기가 왔다 하면은 미국 달러로 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밖에서 막 놀다가 위기가 왔다 하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 숨는 거예요. 미국 달러로. 가장 안전하니까. 미국 달러가 왜 안전하냐? 미국 달러가 왜 안전하냐? 세계가 다 망해요. 하나씩 다 망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일 늦게 망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다. 그럼 미국 달러, 미국 자산으로 가서 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금융 위기가 터지면은 미국 달러가 인기가 높아지고 이 책이 2003년도에 출판된 거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미국발. 그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위기가 터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위기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미국 달러로 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마크 파버는 틀린 거죠. 근데 일단 마크 파버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파버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 놀다가 도피처로 미국 달러를 간다. 요게 1번. 요런 식의 지금까지 스타일이었다. 근데 파버가 생각하는 거야. 근데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다. 어? 미국이 좀 이상한데 부채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신용이 떨어지면은 미국 달러도 사람들이 안 주술라고 그런다. 안 집으려고 그런다. 그럼 어디로 가냐? 원자재로 간다 이거예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마크 파버 아이디어가 이 책에서 흐르는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기본 전제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최초의 경기 주기를 얘기했는데 그 파버 얘기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마크 파버 하면서 왜 얘기했냐? 7년 동안에 이제 호황이 있고 7년 동안에 침체가 있다. 그 꿈 해석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뭐냐? 등락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등락 주기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락 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등락할 때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이렇게 흘러간다. 1번까지가 지금까지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 미국 달러가 신용을 이어가지고 원자재로 몰릴 것 같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 책이 한마디로 하면은 요건 거예요. 요거. 위기가 보통 위기 때는 1번까지로 갔는데 진짜 미국 달러까지 신용을 잃으면은 2번까지 가버린다. 요게 이 책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요건 거예요. 요거. 근데 마크 파버가 이게 놓치는 게 있는데 여기도 써놨죠. 그 원자재를 이제 한정된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원자재도 기술이 발전하면은 더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자재가 제한된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원자재는 무한히 있는데 이제 마크 파버는 기본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원자재가 제한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걸 채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기술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또 채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재가. 그래서 원자재를 제한된 뭐 자산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야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사람들이 원자재로 달려간 게 아니라 미국 달러로 달려간 거죠. 일부 같지만은 주로는 미국 달러로 달려간 거 이거죠. 그 이제 보통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 해리 덴트가 부의 대절벽 책을 썼죠. 부의 대절벽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 부가 그 주기가 해리 덴트도 주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기가 있어가지고 폭락을 하면은 그때 주셔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요거잖아요. 그때 해리 덴트가 경제 위기가 오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해리 덴트도 달러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근데 해리 덴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원자재로 도망가라. 마크 파버는 원자재로 도망가라고 그런 거 2번. 해리 덴트는 1번. 미국 달러로 도망가라고 그런 거고요. 또 보면 1차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거의 항상 신흥 경제 국가들은 경기 역시 화랑을 보였고 반대로 1차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신흥 경제 국가들은 경제 위기 또는 불황을 겪었다. 원자재가 1차 상품이면 뭐냐? 다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1차 상품의 시장 가격이 장기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은 신흥 경제 국가 특히 자원을 보유한 신흥 경제 국가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랑 신흥국 경제와 상관관계 보여주는 거죠. 세계 경기가 호황이면은 신흥국이 잘 살아나죠. 요게 호황이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돈 풀고 놀아요. 그러면 그때 원자재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그때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파버는 뭘 얘기하는 거냐? 호황이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불황이면은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체기 때 표를 제가 했어요. 간단하게. 침체기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호경기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자재 가격이 둘 다 있을 때 상승한다는 거예요. 침체일 때는 도피처, 달러 뒤의 더 안전한 도피처로서 원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호경기 때는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요가 늘어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크 파버 책 핵심 아이디어인 거예요. 핵심 아이디어. 책 제목도 내일의 금맥, 원자재죠. 금맥이 그 원자재주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 달러 뒤에 도표처를 쓰는다는 요 아이디어, 그리고 호경기 때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아이디어, 이걸 합쳐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그 원자재가 얼마나 이렇게 좋냐? 침체 때 호경기 때 다 좋은데 원자재를 사자. 이게 기본적으로 마크 파버의 책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핵심이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책. 이 책이 400쪽 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주기가 계속 있다. 주기가 계속 있고, 예를 들어요. 미국 예, 뭐 옛날에 네덜란드 튤립 예, 폭락한 예, 그다음에 그 폭락 예에 대해서 어떤 옛날에 서적이 있고 그 얘기 쭉 쓰는데 그 핵심 그거를 그 걔네들이 하나하나 기둥이 모여서 올린 탑이 요건 거예요. 침체 때도 원자재 가격 상승, 호경기 때도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런 논거들을 사용해서 요걸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 경기 침체가 끝난다면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그러니까 침체가 끝난 게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 일체 상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반면 다른 한편 세계 경제가 당분간 회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차 상품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 얘기죠. 표 얘기. 침체해도 오르고 증가해도 오르고.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왔는데 사람들이 원자재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달러로 갔다. 그리고 해리덴트도 달러로 가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요 지금. 그리고 요 이제 주기를 얘기했는데 모방 이 부분에서도 계속 심도 있게 다뤄서 사람들이 왜 주기를 만드냐, 호황을 만드냐, 거품을 만드냐, 폭등을 만드냐, 폭락을 만드냐,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사회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계속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주요 인사이트한 부분 뽑아봅니다. 대중 속에 있으면은 대중 속에 스스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들 얘기 말만 듣고 그러는 거. 낙관주에 물들기가 쉽다. 여기서 대중은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대중은 상호 모방 과정을 통해 서로 베끼는 거예요. 걔도 샀어? 그럼 나도 사. 뭐 걔도 팔았어? 그럼 나도 팔어. 그게 많다면은 더 그쪽으로 몰림 현상,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기업가들처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중은 이제 기업가도 대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낙관적 분위기에 아주 빨리 젖어든다. 그리고 오늘날 CNBC, 블룸버그, 로이터와 같은 매체와 이제 이건 뉴스 채널 그런 거죠. 현대적인 통신 수단, 휴대폰, 카카오톡, 뭐 네이버, 라인 이런 거죠. 인터넷 등으로 페이스북 이런 거. 변화된 투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국제적으로 확산된다. 요거 그 모방 과정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여기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인간 이래요.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마크 파버가 주기론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 저서들을 이제 인용을 해요. 거기서 좋은 비유가 있어요. 지금 좋은 비유. 그걸 제가 재인용을 한 거죠. 했는데 보시면은 비유인데 아주 적절합니다. 프레드릭 레빙턴은 경기순환에서 책이죠. 낙관론을 서로 감염시키는 기업가들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크 파버가 인용을 한 거예요. 연못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연못의 얼음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확신의 정도는
같이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의 친구 수가 많을수록 더 커진다. 한 명 있을 때는 스케이트 타는 사람 한 명 있을 때는 이거 저거 그 연못 저거 깨지면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럿이 있으면 이거 여럿이 타도 안 깨지네. 엄청 튼튼한가 보네. 이렇게 되죠. 그럼 자기도 이제 타러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들도 타러 오겠죠. 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타려고 막 오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연못 위에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얼음이 깨질 위험은 더 커진다는 합리적 판단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많이 연못 위에 있으면은 깨지기가 더 쉽죠. 무거우니까. 근데 그런 합리적 판단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많으니까 안전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어리석은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가 감염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믿음이 감염돼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연못의 얼음이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갈라지는 소리를 내게 되면 이게 쫙쫙 소리 나는 거죠. 확신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뀐다. 무시무시하죠? 좋은 비유예요, 되게. 한 명, 두 명 타면은 좀 타네 하다가 여럿이 타면 진짜 안전한가 보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왕창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왕창 몰리게 됨으로 인해서 얼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붕괴 일어나고 파산 일어나고 금융위기 일어나고 물에 빠지고 죽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죠. 좋은 비유죠. 이 사람들은 요거는 이제 꼬챙이 같은 거는 나무고요. 요거는 이제 산이에요. 산. 이런 거 산. 그 여기는 연못. 근데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스케이트 막 여럿이 타고 있죠. 그린 거예요. 그림. 가로 연못 스케이트. 사람이 많이 탈수록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임계치를 지나버리면은 연못은 깨져버린다. 연못이 깨지면은 죽는다. 이제 그리고 이제 슌페터 얘기를 또 마크 파버가 해요. 슌페터는 혁신은 경제 균형 상태를 깨뜨리고 경제를 번영의 여행, 그 다음에 불황의 여행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한다. 슌페터는 이제 창조적 파괴, 요 말로 유명한 사람이죠. 슌페터는 주기를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슌페터는 번영 후퇴 불황 회복의 네 국면을 구분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 버려가지고 특정 시장만 창조적 파괴를 해가지고 다른 제품이 이게 기존 제품을 쓸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일반 자체가 불황으로 돌입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 기존 경제 요소들이 재정비된다, 재조정된다. 요 얘기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수준의 임금과 가격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방법을 채택하도록 강제한다. 뭐가? 혁신이 소비재 생산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강제하면서 기존 권을 파괴해버린다. 그리고 그 때문에 불황이 온다. 불황이 오면서 그게 재조정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호황이 간다 뭐 이런 거죠. 이제 파버가 또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모방하고 왜 그럴까? 그런 어떤 열광 상태에서 막 엄청난 낙관주의로 또 사고 계속 사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럴까? 이제 그러면서 열광 현상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항상 열광 현상에 매혹된다. 폭락, 폭등 요런 거랑 경제적인 폭락, 폭등 요거를 사회적인 열광 현상에 같이 놔두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연금술, 최면술, 메카시즘 등은 모두 열광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투자 강풍 요것도 요거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언제나 투자 열풍이 있었고
그런 때는 경기 순응상 가장 화끈한 국면이었다. 이 열광이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합리적 이성이 마비된 거죠. 근데 그런데 그렇게 계속 당하죠. 사람이 계속 그 열광에 빠지죠. 중국의 문화혁명도 어떻게 보면 열광이고,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한 것도 그렇고,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때 조선 학살 이런 것도 열광의 일종이겠죠. 마녀사냥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그런 어떤 열광한 그 상태로 빠져들고 싶은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본능이. 그 본능이 예외적인 게 아니라 뭐 특히 누구 약한 집단 왕따시키고, 또 약한 애 왕따시키고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열풍을 불어가지고 누구 하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 근데 그게 그런 성향이랑 비슷하다. 뭐가 투자 열풍이 일방주의로 쭉 가는 거. 그 그런 열풍이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갈 때는 좀 벗어나 있는 게 좋죠. 벗어나 있는 게 좋죠. 특히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도덕적으로도 그 엄청난 한 방향이 부도덕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근데 그런 걸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재밌어하는 사람이. 근데 그 어느 이제 순간 보면은 그런 걸 재밌어하는 게 사악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일방주의하고 뭐 100대 빵, 99대 1 이렇게 하나 남겨놓고 하나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99가 돼서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어느 시점, 어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99 방향에 서가지고 하나를 왕따시키고 죽이는 거, 그게 부도덕한 거구나, 좋은 게 아니구나, 그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일단 광적으로 뭔가 한 방향으로 갈 때는 제한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열풍식의 전형적인 특징은 군중행위다. 개인의 비판 능력이 마비된다. 비판 능력, 이성, 요거 마비되면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이제 그런 건 이제 군중행위, 부정적인 의미로 군중행위라고 했어요. 막 쏠림 현상,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또 보면 투자 열풍은 무리 본능에 기인한 군중심리 및 군중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어떤 말이 있냐면 혼자서 무단횡단을 할 때는 두렵지만 부끄럽지만 여럿이서 단체로 때로 무단을 횡단하면은 재미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혼자서 무단횡단을 하면은 쭈삣쭈삣하죠. 근데 여럿이서 무단횡단을 하면은 똑같은 불법인데 지나가는 차가 멈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 무리 본능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막 뚫고 지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 그 월드컵 예전에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한국 축구가 잘했잖아요. 한국 축구가 잘했으면 좋죠. 좋은데 그때 사람들이 군중 심리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빠져가지고 군중 심리 빠져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는 자동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쿵쿵쿵해요. 그러면 자동차 구겨지죠. 그걸 막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는 못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나와서 빵빵빵빵 하고 막 분위기 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분위기를 타면 재밌죠. 분위기 타서 군중 심리 하나 되면 재밌는데 그게 투자할 때는 안 좋다 이거예요. 투자할 때는 이성이 마비되니까 투자할 때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또 나중에 그게 도덕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어요. 악용될 수가 있어.
누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고기 군중의 일원이 돼가지고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안 좋다, 투자적으로도 안 좋다, 이 얘기를 하고요. 파울 라이발트는 군중의 마음에서 군중 심리와 군중 행동에 대한 저명한 생물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의 견해와 이론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군중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며 되기를 원해요, 본능이. 그래서 쏠리면서 확 일어나면 거기에 쏠려가지고 원 오브 댐, 그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본능이. 그래가지고 깨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일단 군중에 포함되면은 개인일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는데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없다. 신기한 거죠, 특이한 거죠, 진짜. 그래서 요런 군중 심리가 투자 광풍, 상승장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투자 강풍의 원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투자 강풍을 사회 심리학적으로 싹 본 거예요. 무리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밴드웨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밴드웨건, 잘 나가는데 달라붙는 거, 대세인 거에 달라붙는 거. 그래서 보면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가 대세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세요 딱 이러면은 이게 질서니까 이걸 따라와. 응?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 좋아하고 그 추종하는 거 좋아하고 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대세에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대세다 이러면은 무조건 반발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반발감을 느끼는 사람. 이 정도의 문제겠는데 적당한 대세에 대한 승인, 그 다음에 적당한 반발감이 있어야지 투자 효율이 높아지죠. 대세다, 이게 대세예요. 그래서 꼭지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는 거잖아요. 이게 대세다, 뭘 대세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투자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못 보니까 또 지는 거잖아요. 적정한 대세를 인정하고 그게 제한적으로 의심하면서 회의적인 걸 또 보면서 비판하고 이성을 갖고 대중의 원오브댐이 되는 걸 빠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지 이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에 무조건 추종하는 것도 절대 안 되고 대세에 무조건 반골로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폭력과 공포의 군중심리에 쉽게 빠진다. 그 경제적인 열풍, 경제적인 폭등, 경기 광풍 이런 거는 돈 잃고 이런 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나치의 유대인 학살, 그다음에 옛날에 관동 대지진 때 뭐 조선인 학살 이런 거로 빠지면은 금방 또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사악한 굉장히 사악한 힘이 있어요. 거기에. 그걸 견제해야 되죠. 법치주의 이런 것도 이제 그걸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지도자는 개인에게 최면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개인은 지도자와 스스로 동일시를 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서서히 잃는다. 동일시가 많이 있죠. 지도자들은 흔히 어른이나 애완동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보인다. 이런 사진은 대중으로 하여금 지도자도 그들과 같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심리학적으로 경기 열풍을, 경기 광풍을 이렇게 잘 분석을 했고, 단기적인 투자 수익률에 따라 투자자들이 자금을 옮기는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게 거품이라는 게 다 알아요. 대부분 아는데 써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한 달간, 일주일간 또 오를 것 같으니까, 또 오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 연동 펀드는 물론이고 모든 펀드들이 인기 업종 주식들을 편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열풍 기간 중 가장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거품 껴있는 거 알아도
일단 추세가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광풍 때 이게 어떤 또 하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풍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비슷한 얘기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점에서 1720년 사우스 시 거품 때 이제 대공황 전보다 미국 대공황 전보다 훨씬 전에 거품 터진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한 은행가가 했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가 다 미쳤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미친 척을 해야 한다. 뭔 소리냐? 다 호황이니까 호황일 때 사람들이 호황에 올라타고 있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 올라타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중국 거품 있는 거 아는 사람 다 알죠. 근데 빠지는 시기만 보고 있어요. 일단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확 뺄 때 확 빠지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서 방석 쌓아 올리는 거 얘기했는데 방석을 계속 쌓아 올려요. 그런 다음에 밑에서 훅 빼면은 팍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다칠 땐 다치고 깨질 땐 깨지고 개혁할 건 개혁하고 정치 변혁이 일어나면 변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무슨 그게 음모론자 국제 유태 자본 뭐 이런 걸로 해서 중국 쪽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열풍적인 그런 인간 본성의 힘 때문에 거품 일고 금융기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뭐 국제 유태 자본 양털깎기다. 그 뭐예요 양털깎기가?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거지. 양털깎기. 음모론적으로 보는 거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빅브라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 인간 본성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기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지어 이동하는 나그네지 같다. 레밍이 나그네지죠. 레밍. 어떤 정치인이 요거 쏠림 현상 얘기하면서 레밍 발언을 하신 적이 있죠. 사기 행위가 빈발하는 것도 거품의 또 다른 특징이다. 요거는 이제 빅쇼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요. 요거 보면 브래드 피트, 크리스찬 베일, 고슬링.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 베일인가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요새 사기가 많아지는데 이거 거품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락에 베팅하자. 그래서 하락에 베팅을 해가지고 서브프라임 때 대박을 쳤다. 이 사람들 이제 다 대박친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때 하락에 베팅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거품이 꺼진 뒤에는 부동산 가격이 일정 기간 오르는 경향이 있다. 요거 저번에 봤죠 한국. 여기 보면은 이렇게 2007년 9월 있죠.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007년 9월인데도 또 오르죠. 주가는 2007년 9월에 떨어지지만은 여기서는 오른다. 그래서 주식시장 거품이 꺼진 뒤에도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왕창 떨어졌는데 서브프라임 때 그때도 잘 견뎌냈죠. 잘 견뎌냈죠.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의 관계에 이런 게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 또 밑줄만 볼게요. 여기는. 그래서 그들은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애들은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들로 자금을 옮겨간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 산다 이 얘기죠. 또 내용 보면은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고 나서 부동산이 또 오른다는 거죠. 그 패턴을 알면은 이제 적응하기가 쉽겠죠. 적응하기가. 나는 앞으로 1차 상품 가격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폭등세를 보일 거라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제 원자재를 엄청 좋아하는 거죠. 아까 했던 내용이죠.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연준 유동성을 다시 쏟아부을 게 확실하다. 돈 푼다. 이런 거고.
그리고 그 푼 돈이 원자재 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가격도 또 이제 급등한다. 이제 부동산 급등한 거 맞죠? 이 책이 2003년에 나왔는데 서브프라임이 2008년에 터졌으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해가지고 터진 거죠. 그거는 이제 이게 맞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 만약 경기 침체가 끝난다면은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한 거고 경기가 침체돼도 아까 얘기한 거죠. 경기가 침체돼도 원자재는 오른다. 왜냐? 달러가 불안하니까 원자재로 간다. 그리고 회복해도 신흥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제품 만들어야 되니까 또 원자재가 필요하니까 그때 또 오른다. 이거 핵심적인 생각이에요. 또 지금 중국, 인도, 베트남 같은 신흥 국가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 세계 각국의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건 인상적인 표현이에요. 디플레이를 수출한다. 이제 또 중국을 칭찬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약간 미국이 100년 만에 무에서 세계 최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듯이 중국도 도중에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10년, 20년 안에 더 현대화와 경제 발전 노력이 기울이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치만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좌우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중국은 좌우에 적이 있죠. 지정학적으로 열등한 거죠. 중국이 불리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고려돼 있지가 않나요? 마크파바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폭락할 때 사람들이 원자재로 안 달려가고 달러로 달려간 거예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해서 싸운다. 중국 한 편 먹고 일본이랑 중국이 한 편 먹고 일본이랑 미국이랑 한 편 먹고 싸운다. 그것도 이제 예측을 해요. 그런 건 이제 맞다고 해야죠. 그렇다면 미래 어떤 시점에는 일본과 미국이 한 편이 되고 중국이 그 상대편이 되어 심각한 대치 상황이 빚어질 게 될 게 분명하다. 나는 이런 추세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건 이제 맞죠. 네, 중국으로서는 전략상 대만의 독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대만을 어떻게 보느냐 첫 단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맞는 말이에요. 적대적인 세력이 대만을 교두부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만이 독립할 경우 그것은 티베트, 신장 등 중국 내 분리주의 세력에게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만을 독립시켜줘 버리면은 티베트도 독립시켜줘 버려야 되고 신장도 독립시켜줘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대만을 절대 독립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거 맞는 말이죠. 이 모든 우려와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래에 대해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반토막론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해리덴트, 마크파브 이런 사람들은 천사죠. 천사. 엄청나게 낙관적인 거죠. 그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다시 극복하고 또 나아간다 이거니까 주기만 있을 뿐이지. 근데 반토막론자들은 주기가 아니라 올랐으니까 이제 쭉 내려간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냐? 인플레이션이 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 하락하는 게 확실하면은 100% 부동산이 하락하는 게 반토막되는 게 확실하면은 은행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해줘요. 그리고 확실하면은 경매 나왔을 때 사람들이 경매로 해가지고 부동산 사요. 그거 사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럼 은행 시스템도 망가지고 경매 시스템도 망가지고 사법 시스템도 망가지고 안 돌아가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우깡도 오르고 밥한바도 오르고 다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왜 부동산만 가격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고기만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당론적으로 주장하고 그렇게 예상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나를 비관론자라는 뜻의 닥터 둠 앤 그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의 낙관론을 의외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이 책은 경제적 재앙이나 엄청난 붐을 예언하기 위한 건 아니다. 나는 단지
헤리덴트랑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점점 더 빨리 변하는 환경 속에서 투자 기회, 부자 되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거죠. 해리덴티도 폭락해서 사람들이 자산을 싸게 내놓으면 그때 싸게 주실 수 있다. 얘기하고 있죠. 책 제목도 이제 내일의 금맥 이런 거니까 좋은 투자 기회를 잡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책은 고전이라고 할 수 있고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측이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은 주기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드문드문 보석처럼 인사이트 있는 문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서 정리를 했고요. 결론을 맺으면요. 마크 파버는 경제위기 때 원자재를 도피처로 삼는다. 하지만 파버는 틀렸던 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였는데도 사람들은 달러화로 도피했다. 원자재가 아니라 달러화로 그냥 갔죠. 1번으로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사람들은 연못의 스케이트 뷰에서처럼 무작정 모방하다가 화를 당한다. 중국의 금융위기는 불가피하고 파버 이야기해요. 파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병역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